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건 참 기묘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을 주고받으며 진짜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기도 하고, 반대로 피로 맺어진 싸이조차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도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 믿었던 손녀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위의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딸의 아이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을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 고인 감정이 썩어가는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저 어느 60대 어머니의 그리고 한 아이의 외할머니 이야기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에겐 딸이 하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라 제 인생의 거의 모든 사랑과 관심이 딸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기에 저는 그 아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에도 우리는 참 가까웠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달에 한두 번은 꼭 얼굴을 보며 함께 밥도 먹고 웃고 울던 사이였어요. 그러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윗감이라며 데려온 남자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과묵하다 싶었지만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제 딸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결혼식 날 저는 그가 제 딸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얀 얼굴에 또렷한 눈, 작은 입술.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 저는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아이를 낳다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숨이 막힐 만큼 벅찬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산후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밤마다 울고 이유 없이 사위에게 화를 내고 제게 전화해서 엄마, 나 엄마처럼 못할 것 같아라며 흐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없이 집으로 달려가 아기를 안고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아이는 자꾸만 울었고 딸은 자꾸만 잠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엄마 대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유식을 만들고 예방접종도 함께 갔습니다. 아이도 제게 유독 애착이 깊어 딸보다 절 더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말도 곧잘하고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는 나이가 되었을 때쯤 사위의 말수가 더 줄어들고 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요즘 젊은 부부들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괜찮을 거라 믿었고 그저 딸의 손을 잡고 힘들면 언제든 엄마 집으로 와 하고 말해주는 걸로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딸이 어느 날 정말로 짐을 싸서 나왔을 때 저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 이젠 못 참겠어. 애 데리고 나갈게. 딸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딸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잠시 침묵하던 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 사실은 그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 딸의 아이가 아닙니다. 사위의 목소리는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입술이 마르고 목은 막히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물었을 땐 이미 사위의 숨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날 밤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며칠은 씻지도 못한 듯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에서야 드려서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딸은 결혼 전부터 난임 판정을 받았답니다.
한쪽 난소는 기능을 잃었고 다른 쪽도 배란이 불규칙하다는 진단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은 무너졌고 당시 연인이었던 사위는 그녀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니까 괜찮다고 말했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딸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어느 날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딸이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도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결국 두 사람은 대리모를 알아봤답니다. 그 시절 딸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고 사위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따라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식 기관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난자를 사용해 사위의 정자로 수정했고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딸은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달간 해외로 요양을 다녀왔다고 꾸몄고 아이가 태어난 뒤 갓 출산한 엄마인 척 연기했습니다. 장모님, 그 아이는 아내의 아이가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아이입니다. 하지만 딸은 그 아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매일 안고 웃고 책 읽어주고. 장모님도 보셨잖아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딸을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후 우울증?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않았고 젖을 먹이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울고 심지어 엄마, 난 이 애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땐 그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딸은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저희의 비밀이었습니다. 서류도 병원 기록도 다 정리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 애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연기자였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손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외할머니라고 부르며 웃었습니다. 짧은 팔로 제 다리를 감싸 안으며 책 읽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는 분명 딸의 딸이었습니다. 내가 손수 이유식을 만들고 열이 날 때 밤새 이마에 손을 얹어주던 아이. 내가 새벽마다 안고 뛰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딸의 아이가 아니라니. 머릿속에서 뭔가 갈라지고 쏟아지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공허함.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가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떠났고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사위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껏 사랑해온 우리 손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에게 누구였던 걸까요? 그날 밤 손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양볼이 불그스름하게 물들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꿈을 꾸듯 숨을 쉬는 아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수십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의 아이가 아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애써 잊으려 해도 제 가슴에 박힌 것처럼 아프게 맴돌았습니다. 이틀, 3일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웃을 때 저는 똑같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어요. 저 눈매는 누구를 닮은 걸까? 저 목소리는 우리 집안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예전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 오히려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특징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몹시도 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 아이를 내가 몇 년을 키웠는데. 배는 내가 불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낳았는데.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은 자꾸 제 일상 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진짜 엄마가 누군지 몰라. 엄마는 나 안 좋아하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 안 봐요. 내가 아플 때도 그냥 외할머니 불렀잖아. 엄마는 나 싫어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엄마와 자신 사이에 어떤 벽을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떠나기 전 우리는 몇 번 심하게 다퉜습니다. 딸은 육아에 지쳐 있었고 저는 그런 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낳은 애잖아. 책임 좀 져. 엄마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렇게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딸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떴고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 아이 내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때는 그냥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런 말 하는 거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그 말을 다시 떠올리니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딸은 거짓된 모성애를 짊어진 채 몇 년을 스스로 속이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거짓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가장 열심히 아이를 사랑했던 바보였던 거죠. 그 사실이 참을 수 없도록 서러웠습니다. 분한 것도 아니고 누가 밉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를 위해 내가 한 모든 노력과 시간, 사랑이 실은 진실 위에 놓인 게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 저를 가장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사위는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 밑은 퀭하고 손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하지만 아이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당분간 아이를 제 곁에 둘 수가 없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고 심리적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하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아이는 장모님에게 맡길게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다시 제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무게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전엔 부드러웠고 따뜻했지만 이젠 그 안에 혼란이라는 것이 함께 안겨 있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묻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나는 이 아이에게 누구일까?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방 안에서 조용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희미하게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옅은 그림자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 그 물음의 끝에는 어떤 정답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 딸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처음 제 손을 잡고 걸었던 날, 열이 펄펄 끓던 밤에 제 품에서 잠든 모습,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던 얼굴, 그 모든 순간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분명한 진심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딸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딸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잠들었네. 딸은 나지막이 말하며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 잊으려 애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미워졌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미워졌어요. 이렇게 모성 없는 사람이었나?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동안 꺼내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함께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아이를 함께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조금씩 아이에게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도 그런 엄마를 낯설게 바라보다 결국엔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침마다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따님이랑 똑 닮았네요 라고 말하면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 말이 진실이 아니어도 이제는 그리 아프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서 태어난 것도 제 딸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서 태어났습니다. 몇 년간 밤을 지새우며 품에 안았고 첫 걸음마에 눈물 흘렸고 사랑해요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졌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제 아이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도 아픈 기억이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이긴 고백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족이란 단지 피로 엮인 관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바라보고 아파하며 껴안아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때로 진실보다 더 깊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진실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다는 걸 이 아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어도 마음이 먼 가족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연이 없던 사람끼리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 사연 속 주인공도 그런 복잡하고 아픈 진실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진실보다 더 단단한 감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때로 피보다 깊고 진실보다 따뜻하다는 걸 조용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이란 무엇일까? 한 번쯤 마음속에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엄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또는 할머니로 살아가고 계시겠지요. 그 모든 사랑이 조금 더 덜 아프고 덜 외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는 웃음노후 사연 이야기였습니다.